투표용지 보면서 어떤 느낌 드셨어요? 이거 접어서 이제 관외 투표용지는 접어서 넣어야 되는데 네. 저는 앞으로 접으면 또 번질까봐 이거 안에서 후후 불어가지고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바깥으로 반을 접었어요. 이게 제 표가 이게 무효표가 되면 안 혹시라도. 되니까. 네, 그래서 후후 불었고 그거를 바깥으로 반을 접어서 네. 집어넣어서 봉인을 하고 그렇게 넣고 왔습니다. 예. 네. 김윤 대변인께서는요? 저는 저희도 대변인이기도 하지만은 제가 서구울 당협위원장이니까 네. 우리 서구문화센터에 네. 거기 가서 아침 출근 인사 마치고 바로 9시에 인사했습니다. 저도 도장 딱 찍고 이렇게 흔들었어요. 말을 하고. 근데 바로 마르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사전 투표 집계가 지금 5시별로 정해졌네요. 6시까지는 아직 안 나왔고 전국적으로 32.95%. 예년에 비하면 조금은 더 낮은 수치이긴 한데 사전 투표율로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어제는 굉장히 열기가 뜨거웠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지금 그 주말을 끼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투표를 하는 거고, 그리고 열기가 이제 어제는 굉장히 많은 이제 투표가 이제 이루어진 거고, 오늘은 상대적으로 좀 그 과거 추세와 좀 유사하게 좀 가게 됐는데 최종 결과가 나오면 그래도 지난번 대선보다는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아니요, 조금 낮을까요? 그러니까 예. 그 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가장 높았던 지역이 전남이죠. 그렇습니다. 50% 넘었습니까? 그렇게 지금 나오는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김윤 대변인께서는. 그러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광주, 전남, 전북 우리 유권자들이 이른바 그 이재명 후보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란 정식 이 프레임에 훨씬 적극적으로 좀 동의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예. 가장 높았던 지역이 지금 장성으로 집계가 되고 있죠. 5시 정도까지 한다고 하는데 70%가 넘는 걸로 지금. 75%가 넘는 걸로 좀 전에 제가 봤거든요. 예. 다 같이 손잡고 가신 게 아닌가. 예, 일단 거의 다 투표 다 하셔서 아마 어디 투표일에는 단체 관광버스 타고 어디로 여행 가시는지. 일단 본투표는 네. 다음 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전 선거 운동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두 분은 어떻게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저는 사실 이제 민주연구원에 계속 있으면서 네.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을 이제 육체를 쓰는 것보다는 손가락과 머리를 네. 쥐어짜면서 하던 일들을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요. 되게 저도 율동도 하고 또 유세차에 올라서 마이크 잡기도 쉽고 좀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 선거에는 그것보다는 동굴 같은 곳에 앉아서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내용들을 쥐어짜느라고 네. 너무 힘든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문 용어로 암약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현장을 뛰고 있는 김윤 위원장과 네. 이렇게 확연히 달라지는 건 네. 얼굴 낯빛이죠. 네. 흰색, 약간 좀 그을린 네. 색깔. 네네. 타들어가는 심정은 똑같기 때문에 마음 색깔은 똑같고. 네. 그래서 얼굴로도 조금 약간 검게 그을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정책들 나오면 아주 바람직하죠. 네, 뭐 정책도 해야 되고 또 이게 이번에는 인수위가 없이 출범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 6월 4일부터 바로 근무를 시작해야 되고 누군가 당선이 되면 네. 일단은 그리고 이제 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네. 이거는 연습이 없잖아요. 네. 대통령 집무는 단 하루 단 1시간도 실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행 연습의 개념이 아니라 뭐 실습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우리 국가가 치러야 되는 일들을 지금부터 예측을 하고 그것에 대한 준비 작업들을 하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시나리오를 지금 열어놓고 그것들 하나씩 준비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네. 뭐 민주당은 꽤 오랜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붙어서 하고 있고 뭐 국민의힘도 삐걱삐걱대고 후보가 좀 늦어지긴 했지만 뭐 지금 이 순간에 어딘가에서는 그런 역할들을 하실 건데 이제 그게 결국은 집권 세력의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고 캠페인은 캠페인대로 또 우리가 집권하면 어떤 역량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근무가 시작되자마자 전문가다운 그리고 국정 운영에 안정감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진통의 시간들 그런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고 저도 거기까지 하다가 지금 오늘 방송 때문에 내려온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대비되니까 저는 그러니까
일종의 고공정 개념으로 선대위 대변인 역할도 하고 있지만은 또 제가 그 서구 의뢰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일종의 완전히 이제 보병 전투, 예. 그 야전 사령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제 매일 지금 땡볕에 나가서 유세차 타고 돌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저도 배웠다니까요. 길 이러면 가다가. 이제 네. 어떤 현상이 딱 일어나냐면요. 네. 약간 이게 스스로 약간 이제 바보가 좀 돼요. 왜요? 계속해서 같은 거 로고송 음악을 이렇게 듣고 돼가지고 저 잠 잘 때도 이제는 제가 막 스스로 떠오른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제 군데 제가 이제 로고송 틀다가 이제 유세하다가 또 돌고 이렇게 하는데 유세하는 내용도 사실은 같은 내용을 조금씩 변형해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예. 굉장히 단순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몸은 피곤하고 머리는 이제 단순해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부럽습니다. 위원장님 부럽습니다. 이제 이게 톡 치면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주쿠박스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6월 3일 예. 투표가 끝나면 6월 4일 예. 몇 시부터 직무가 시작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8시까지 투표가 되고 네. 이른바 개표가 개표 방송이 계속되겠죠. 시작되고 네. 당선 확실히 뜨는 시점이 아마 새벽 2시, 3시쯤이 되지 않을까. 네. 유력 확실히 뜨는 시점이. 그리고 나면 선관위에서 이제 당선이 확정이 되면 당선증을 교부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럼 당선증 교부와 동시에 네. 군 통수권을 이양하는 작업들을 해요. 아. 네. 합동참모본부에서 합동참모회의 의장이 네. 당선증을 받는 그 시간부로 당선자에게 전화를 해서 현재 한반도 주변의 안보 태세에 대한 보고를 하고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첫 지휘를 합니다. 예. 지금 뭐 군비 대비 태세를 더 강화하고 혹시나 어떤 도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즉각적으로 대응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하게 되는데 그게 대통령으로서 첫 업무이고요. 예. 그걸 하기 위해서 당선 유력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경호처에서 비화 전화를 네. 당선자의 그 사저 집에 네. 그거를 설치를 하게 되고 그 설치 작업이 끝나고 당선증을 받게 되면 바로 업무가 시작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 군통수권을 이양하고 난 다음에 국회로 이동을 해서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바로 업무가 시작됩니다. 시간과 상관이 없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거는 뭐 개표가 빨리 진행이 되면 그러면 이제 당선증을 받는 시간이 빨라질 것이고 예. 그게 이제 좀 더 지연되기 시작하면 선관위에서 최종 당선 확정하는 시간이 늦어지게 되니까 예. 그러니까 통상은 한 10시쯤 지금 취임 선서를 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예. 그러면 당선증 교부 시간은 뭐 8시에서 9시 사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추론할 수 있고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의 과거의 경험을 비춰보면 예. 그걸 취임 선서를 하고 그다음에 국립현충원에 가서 참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업무를 시작하는 예.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익숙했던 단어가 비화폰. 그게 그때 지급이 되고. 네, 네. 근데 이게 주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다면서요.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좀 휴대폰으로 다릅니까? 주는 게 있고요. 예. 대통령이 업무 지시할 때는 일반 유선 전화로 매설을 합니다. 유선 전화로 비하 전화를 매설을 하고 왜냐하면 군 작전이기 때문에 감청도 받으면 안 되고 또 상대국이나 적국이나 이런 국가들의 도청이나 감청 이런 걸 되게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휴대폰을 하지 않고 유선 전화로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용산에 어떤 게 매설도 있는지 알 수 없어서 조금 불안하다라는 얘기도 네.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매사에 조심하겠다 이런 네, 의미겠지요. 네, 네. 예, 일단은 선거 운동 기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네. 어떤 전략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도 지금까지 굉장히 좀 열악한 그 상황에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이제 최종적인 그 여론조사 지표의 흐름을 보면은 어쨌든 이제 여론조사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은 일정 정도 김문수 후보의 그 꾸준한 지지율 상승은 모든 여론조사에서 좀 확인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블랙아웃 되기 전에 그렇습니다. 수치를 말씀하시는 물론 거군요. 이제 그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여론조사 기관마다 차이는 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기세와 추이인데 상당히 많이 좀 따라잡았다. 그런 어떤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고. 예. 마지막 예. 이제 9회 말 이제 그 최종적인 그 승패를 좌우할 선거전이 내일부터 3일간 시작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시작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잘못된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거고 또 탄핵이 된 그런 상황에서 압도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예상치 못했던 일종 인물 경쟁력이 상당히 중요한 구도가 됐고 어쨌든 김문수 후보가 그동안에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아오고 청렴하고 또 유능했다. 경기도지사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일단 미담으로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일정 정도 그 일단 그 보수층의 결집도 이루어지게 되고 또 개인적인 인기도 좀 올라 그런 국면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구도 자체를 바꾸기에는 지금 솔직히 좀 역부족인 상황인데 예. 막판에 이제 또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이슈가 또 상당히 막판 변수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들한테는 유리한 요건으로. 그게 어떤 이슈를? 이준석 변수하고 예. 또 유시민 뭐 개인적으로 뭐 옛날 운동권 오래된 선배기도 하지만 유시민 선배가 어쩌면 거의 망언에 가까운 본인은 그게 실수한지도 그때는 몰랐을 것 같은데 그게 지금 퍼지면서 상당히 우리들에게는 한번 막판까지 한번 최선을 다하자 이런 흐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텔레비전 마지막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가 했던 발언이 지금 일파만파 퍼지고 그렇습니다. 있는 중이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사실은 오늘도 뭐 계속 여진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또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준석 후보가 오늘도 지금 성명서를 발표하고 무슨 결사항전을 한다라는 식으로 또 성명서를 냈더라고요. 네. 도대체 이준석 후보는 무엇과 싸우고 있는 것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저성장의 위기 그리고 우리가 지금 통상 압박으로부터 어떻게 이 대한민국을 건강한 어떻게 보면 성장하는 대한민국으로 만들 것인가.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어떤 지금 경제의 위기, 서민 경제의 위기, 민생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싸울 것인가. 그래서 그걸 극복해낼 것인가. 이걸 놓고 지금 대회전을 벌여야 되는 상황인데 예. 이준석 씨는 지금 세대 간의 갈라치기를 하고 세대 포위 전략을 하고 있고 젠더 혐오를 활용을 해가지고 젠더 갈라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엉뚱한 그 대상과 지금 대선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싸우고 있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지고 있고 국민들의 어떤 경악스러움을 자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오늘도 중앙대에 가서 이른바 20대, 30대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는 선거운동과 유세 전략을 펴더라고요. 그게 네. 지금 본인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지율을 마지막까지 좀 끌어모으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여주는데 저는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대선 후보가 선거운동 전략을 펴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본 적도 없고 프랑스나 이런 곳에서 극우주의 정당에서 르펜 같은 사람들이 일종의 혐오주의를 부추기거나 이민자들을 혐오주의로 몰아세우면서 그것들을 일종의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좀 본 적은 있는데 지금 굉장히 독특한 형식의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우려스러운 대한민국의 갈라치기 상황들, 혐오 정치를 부추기는 상황들을 보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국민들 스스로도 지금 굉장히 분노의 지수가 좀 높아져 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 선거 막판에 사실은 이렇게까지 지금 선거 대선 후보에 출마했던 후보자가 이렇게까지 어떤 선거 운동에 그 어떻게 보면 입에 담지도 못할 말들과 그리고 세대와 여성을 젠더를 혐오 정치를 부추기는 이런 식의 선거 전략을 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들 당황스러울 건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의 구도는 뭐 김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내란의 사태에 대한 명백한 심판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를 놓고 이번에는 싸우는 과정이다. 저희는 이제 민주당은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 내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는 동력을 이번에 확보를 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번에 헌정 질서를 유린시키고 무력화시키는 이런 허점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새로운 이제 민주 사기 정부가 들어서고 나면 그것들 바로 잡자. 개헌 논의도 그때 해보자. 뭐 이런 식의 이번 캠페인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문제와 관련돼서는 그동안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서 경제 성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민주당도 그동안에는 보수가 쓰던 전략이라고 하는 성장 전략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이번에 성장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확보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기적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위기감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우클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전면에 들어설고 이 문제가 우리가 당선되더라도 여야 간의 협치를 통해서 이 문제를 같이 끌고 가겠다는 그런 전략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지금 국민들을 만나고 있어서 근데 이번에 이준석 후보의 이런 어떤 대응과 선거 막판에 토론회에서 보여주고 그 이후로 지금 하는 행보들을 보면 굉장히 지금 사실은 암울한 이 선거의 막판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좀 우려스러운 대목들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뭔가 계획된 맞습니다. 혐오 계획된 도발이죠. 발언이다라는 본인이 얘기가 계획했어요. 들려오는데 무엇을 위한 네. 전략일까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본인은 단계적 검증의 일환으로 자기는 그 순화해서 인용했던 거다. 예.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선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 어떤 진영을 떠나서 이준석 후보 본인의 그런 어떤 그 발언은 명백히 부적절했다. 본인이 물론 이제 그 표현에 대해서는 오늘 또 사과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조금 더 진솔된 그런 사과가 있어야 된다는 그 부분은 좀 분명한 것 같고요. 다만 본인이 이제 단계적 검증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그래도 저는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또 말이 전혀 안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이제 계속 이렇게 갈라치기 한다고 비판 내지는 비난을 받게 되니까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약간 이렇게 돌려 이렇게 치게 하는 하나의 어떤 그 기법이랄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그 정의당 같은 경우가 그런 이제 그 평등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본인이 그러니까 이제 뭐 이미 사실로 밝혀졌으니까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뭐 그 확실하게 밝혀지는 그러니까 그 소스가 어딘지는 말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소스가 명백하게 이제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의 맏아들이 이제 이동호 씨가 이제 어떤 그 인터넷에 이렇게 댓글 썼던 그것의 일부분의 이름을 이제 인용해가지고 그렇게 본인은 그게 기준을 해가지고 그 이제 권영국 후보한테 딱 제시해서 이 기준이 과연 그 여성 후보 혐오에 해당되냐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그건 여성 혐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이제 활용해 가지고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정면 공격을 시도하려는 이런 이제 의도에서 이렇게 시도됐던 건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건 명백히 그 부적절하고 좀 무리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일단. 아무리 선거가 총성 없는 싸움이라고는 하지만 전쟁이라고 하지만 인간으로서 닮지 말아야 될 그 말이 있고 그리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는 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수마도 못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거에 활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백하게 그날 토론은 외교안보와 앞으로 개헌을 비롯해서 정치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후보자 간의 공방이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날 김문수 후보가 핵공유가 필요하다.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어떤 극복하기 위해서는 핵공유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핵이 없이도 우리의 재래식 전력만 가지고도 한반도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안보를 지킬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떤 공방.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가 더 옳은 것인지 대한민국의 어떤 평화와 번영을 이끌기 위한 최소한의 힘의 어떤 우위를 어떤 거로 확보할 것인지를 놓고 싸웠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와 관련돼서 아주 논박을 세게 했다고 한다면 저는 100번 양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영어 수업 시간에 수학 문제 푸는 아이처럼 전혀 엉뚱하게 생뚱맞게 외교안보 관련된 논의를 하는 과정에 후보자를 검증한다는 이름으로 후보자와 관련되지도 않는 이게 실체도 사실은 확인되지도 않는 내용을 끌고 들어와서 그걸 검증의 잣대로 이상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국민적 공감대를 하나도 얻기 어려운 그런 식의 혼자만의 검증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그런 것과 모든 것과 전면적으로 싸우겠다라고 지금 선거운동을 또 며칠간 하고 있어요. 오늘 좀 전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는 네. 도대체가 이준석 씨는 도대체 이준석 후보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대선 후보로 출마를 했고 정말 대통령이 당선되고자 하는 어떤 준비가 돼 있느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이 기회를 활용해서 정치적 자양분을 더 만들어내고 또 정치적 갈라치기를 통해서 자신에게 지지하는 극렬스러운 지지층을 만들어내는데 지금 목표가 있는 것이냐 저는 당초에 모르겠지만 이분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당선되겠다는 생각이 1도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대선판을 완전히 이준석의 일종의 홍보의 장으로 최소 비용을 들여서 앞으로 미래 정치의 종잣돈을
확보하고 싶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이번에 정말 엄청난 헛발질을 한 거고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최고의 민감한 부분을 지금 건드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 이 전략은 실패로 귀결될 거다. 저는 그렇게 단언하겠습니다. 의원직 제명 추진한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어서요. 아마도 시간은 좀 걸리겠죠. 네, 그리고 이 파장이 직접적으로, 어디까지 번져 나가는지에 대한 네. 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계속 선거 운동 중인데요. 그 이야기는 2부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최용선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부본부장과 일부 함께했습니다. 시사톡 라이브 MBC 라디오 철망이 필요하십니까? 신뢰와 기술력으로 KS 제품을 인정받은 대양 철망, KS 낙석보호막, KS 돌망태, 울타리 자재 등 각종 철망을 직접 생산하는 대양 철망. 철망은 역시 나주시 삼포면에 위치한 대양 철망. 나주 337-4747. 산수죠. 저희가 태어나고 자라고 있는 산수고 마을 뒤편에 연산강이 흐르고 더 멀리는 영국산이 펼쳐져 있는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인남 작가입니다. 저에게 연산강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년 시절에 봤던 그런 자연 환경, 그것이 어떻게 보면 창작의 뿌리와 근원이 됐고 잘 녹여나 있는 거죠. 이남의 산소극장은 가족과 또 고향에 대한 향수, 제 삶의 터전을 창작화한 공간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감속의 미학, 느름의 미학을 통해서 관람자분들이 바쁘게 사시는데 현대 사회에서 좀 쉼을 얻고 개인의 삶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주 MBC 연중 캠페인 영산강. 이 캠페인은 한전 KPS와 함께합니다. 이곳 무등산 자락에는 전통 남쪽 문인화의 거장 의제 허백년 선생님의 삶의 향기와 정신이 스며 있습니다. 서화 동호회인 연진회를 조직해 수많은 화가들을 길러냄으로써 광주가 예향의 도시로 거듭나는데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춘설원에서 작품 활동을 하면서 농업학교를 세워 농촌 지도자를 길러내셨고 차밭을 일궈서 차문화 보급에 힘썼으며 홍익인간 정신으로 민족이 하나 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술가이자 교육가, 사회운동가이셨던 선생님의 활동 속에는 하늘과 땅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삼의 사상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 사상은 무등의 정신, 광주 오올의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의제 허백년 선생님의 얼이 깃든 이곳은 무등산이 품은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광주 MBC 캠페인 무등산을 사랑하자. 이 캠페인은 SK 브로드밴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 프로그램 시사톡 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들어가는 문자메시지 샵 2626번이나 유튜브 라이브 채널 광주 보라에서도 댓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사톡 라이브와 함께해 주세요. 시사톡 라이브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6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용선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부본부장, 김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과 선거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현안도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예측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 예. 당선이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 그래도 네. 어렵지만은 선거는 절대로 최종 개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 어느 누구도 장담해서도 안 되고 안 된다고 스스로 포기해서도 안 된다. 이게 선거 예. 철칙이거든요. 그래 봤을 때 저는 최소한 두 가지 정도는 저는 예측합니다. 물론 이제 까보면 제가 맞아야 될 텐데 네. 하나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은 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 두 분 중에 한 분이 되는데 저는 초기에 예측했던 거와는 좀 달리 어느 쪽도
50%를 넘기가 굉장히 지금 쉽지 않은 상황으로 들어왔다. 네. 저는 이게 1번입니다. 50% 두 분 다 넘기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게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은 김문수 후보에게도 이제 박빙구도까지 가고 될 어떤 확률이 굉장히 낮았다가 조금 늘어나고 있다. 예. 이렇게 좀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결국은 그 이준석 후보의 표가 얼마나 본인한테 끝까지 결집될 거며 또 아니면 또 어떻게 분산될 것인가. 이게 이제 마지막 변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사실 그동안 한 10% 정도의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에는 그 두 가지가 섞여 있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보수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보다는 그 이준석 후보가 더 미래 가치가 있고 이쪽을 좀 더 이쪽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한 반 정도가 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진영과 상관없이 이준석 후보 자체가 마음에 들고 끝까지 지지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상 이제 이준석 후보가 그 명목상의 단일화를 거부하고 있고 저는 이미 그건 국면은 끝났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예. 오늘 이제 그런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보다는 이준석 후보가 더 낫다고 판단했던 보수층들이 끝까지 이준석 후보를 지지할까? 이른바 이제 예. 다시 될 만한 이른바 사표 방지 심리라고 하는 그게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는 거고요.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은 그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객관적 요인이 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건 이제 저는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로부터는 아까 저기 이준석 후보의 그 부적절한 발언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거의 표가 안 나올 자기 지지표도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지만은 또 그 지지하는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거기도 나름대로 강력한 팬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실제 투표율에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작용할지 모른다. 그래 되면 이제 어떤 효과가 나냐면 이재명 후보의 확장성을 이준석 후보가 끝까지 이렇게 잡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좀 표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좀 있다. 물론 이제 제가 공식적인 대변인으로서 약간의 희망사항과 예. 의지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최영선 부본부장께서는 이번 선거에서 관전 포인트는 뭐로 보십니까? 사실은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2022년 선거 때 1615만 표를 얻었습니다. 아쉽게 패배를 했죠. 25만 표 차이였고. 예. 그때는 뭐 심상정 후보가 있었긴 했지만 3자 대결 구도라기보다는 일종의 윤석열 후보 대 이재명 후보 대 약간의 또 총동원된 이제 집결된 그런 선거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615만 표가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얻을 수 있는 최대 표였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고 네. 최근에 3년 동안 그것들을 고민하는 과정에 1615만 표보다는 더 많은 표를 우리가 얻자라고 해서 중원으로 또 중도 전략, TK로 그리고 보수의 어떤 문까지도 저희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동의했던 분들을 다시 민주당의 지지로 끌어올리기 위한 또 오랜 기간 동안의 전략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략은 득표율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공개하지 않기로 했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기로 했고 네. 우리는 최대한 많이 국민들의 통합을 이끌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얻었던 표들보다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표 가운데 50만 표든 100만 표든 우리가 얻기 위한 TK와 60대 70대와 보수 유권자들 가운데서도 거기에 실망했고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을 지나면서 보수에 대해서 실망했던 분들을 껴안기 위한 작업들을 꽤 전략적으로 좀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결과를 이번 대선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 있고 이번에 이준석 사태를 보면서 이제 이런 고민들도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선거라는 거는 시작하기 전에 한 80%의 유권자들은 이미 마음을 다 정합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20%의 유권자들이 이 20여일간의 선거 기간을 거치면서 자기 마음을 정해가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주로 대부분이 다 중도층이라고 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내란에 동조했던 정당에 대해서 실망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이준석에게 한번 기대를 걸어볼까 하셨던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 근데 이런 분들 중에 이번에 이준석 후보의 행동을 보면서 안 되겠다고 하면서 그냥 보수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아예 그냥 아싸하게 그냥 이재명 후보를 한번 밀어보자라고 넘어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준석 후보는 본인이 여론조사에서 얻었던 어떤 득표율보다는 상당 정도는 낮은 득표율을 얻을 가능성이 최근에 이 상황을 거치면서 더 농후해졌다라고 네. 보여지고 이제 그
그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을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얼마나 많이 뺏어가느냐. 그렇습니다. 이 싸움에 지금 남은 한 4, 5일의 상황이 이제 남아있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그것들을 통해서 민주당이 최대한 많은 득표율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저희는 이제 압도적인 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결국 위임된 권력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로부터 위임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과반이 필요한 거고 그 과반을 통해서 압도적 국민들의 위임을 통해서 5년 동안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거에 집중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을 높이고 득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고공전도 고공전이지만 골목골목 어떤 선대위를 통해 가지고 거의 250개가 넘는 기초단체의 저 골목까지 동단위까지 가령 네. 나주 같은 경우는 650개 마을이 있거든요. 네. 이 650개 마을을 샅샅이 훑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주만 그러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지역구의 국회의원들과 지역위원장들이 네. 그냥 다 저 밑으로 들어가서 네. 그냥 거기에서 지금 그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민주당이 그 정도로 절박한 마음으로 국민들에게 표를 어쨌든 요청드리는 이런 상황을 지금 가고 있어서 저는 마지막 남는 순간까지도 긴장을 풀지 않고 그리고 민주당이 준비했던 걸 가지고 평가받는 것들을 저는 하다 보면 저희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런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거는 뭐 자만한 마음도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들을 국민들에게 호소드리고 지지를 구하는 이런 노력들을 마지막 순간까지 할 거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당선이 되시든 일단 당선됐을 때 그 수치가 굉장히 중요하군요. 갖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50%를 넘느냐 그렇지 네. 않느냐를 놓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3자 대결 구도가 분명 물론 1강 1중 1약이 있지만 이 3강 구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양 두 정당의 이제 대표하는 후보들이 이른바 이준석 후보로 제3지대로 가 있었던 이 중도층의 유권자들의 마음을 얼마나 더 끌어당기느냐 지금 네. 그 과정에 있고 이준석 후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걸 지키기 위해서 지금 강렬한 메시지를 던지고 예. 결사항전이라고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는 승부처가 어디서 날 것 같냐면 투표율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오늘 그러니까 사전 투표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제 본투표율이 3일이나 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선거가 사실상 네. 사전 투표라고 하지만 어제 오늘 그리고 6월 3일 이미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네. 본투표를 3번에 걸쳐 자기 편리할 때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어쨌든 저는 그 사전 투표율이 그 지난번보다 굉장히 좀 이렇게 높다. 이래 하면 저는 그 객관적으로 볼 때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는데 유의미하게 지금 질적 차이가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로 강력하게 50% 넘게 어떤 에너지가 결집되기는 좀 현실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이제 제 개인 생각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좀 분석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예를 들면 범보수층이나 어떤 중도층에서도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이재명은 좀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괴물 독재가 출현할 가능성까지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찬조열에서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에 공감하는 층들이 여기 그 호남 분들은 많이 동의 안 하실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좀 많이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거 이제 조회수나 그게 퍼져나가는 속도 보면 확인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어쨌든 최대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투표율이 끌어올려지면 그래서 그 기준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냐면은 80% 정도로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네. 이 정도에 가깝게 본투표 마지막 6월 3일 투표에서 올라오게 된다면은 네. 저는 박빙승부가 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집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자주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김윤 위원장 입을 통해서 좀 듣고 있어서 예, 이낙연 그렇죠? 전 총리가 지지 선언을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한 것에 대한 국민의힘은 득을 보고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아주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죠. 그거 네. 이제 저는 이제 유권 그 현장에 나가보면 제가 알거든요. 네. 그거 이제 좀 더 실감나게 말씀드릴게요. 5월 12일 날 딱 선거운동 시작될 때 예. 거의 서구굴에 유세차도 거의 다 안 보이고 근데 제가 안 보이고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무지하게 돌거든요. 그럼 반드시 어디선가는 마주치게 되는 거의 잘 안 보이고 운동원들도 심지어 잘 안 보였는데 딱 3일 전부터 정확해요. 3일 전부터 막
파란 유세차가 돌아다니고 운동원들도 막 같이 모여서 예. 막 로고송도 틀어놓고 이렇게 율동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 메시지를 뭘로 받아들이냐면은 저쪽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쪽에서도 매일매일 현황을 체크하고 있을 테니까 아 지금 만만치 않은 자만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구나 하는 부분들이 저는 포착이 된 거고 저는 그게 일정한 정도 현장 지침으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예, 최영선 부본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민주당이 이번 전략을 유세차가 아니라 골목골목 다니면서 만나겠다라는 걸로 해서 방금 김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사실 옛날에는 뭐 벽치기라고 그래서 사람 없는데도 유세차 틀어놓고 시간 이제 보내는 일종의 흉내만 내는 그런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고 민주당이 굉장히 짜임새 있게 지금 저희가 어디를 전략적으로 파고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분석들이 다 끝났고 거기에 따라 지침에 따라서 정말 자율성이 없는 어디를 가서 반드시 점검하고 그것들이 보고가 되는 이런 어떤 체계를 통해서 저희는 짜임새 있게 지금 움직여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지역위원회에서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도는 팀이 하나가 있고 또 광범위하게 어떤 셀럽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의 유력한 정치인들이 좀 골목골목을 대중들 속으로 들어가서 만나고 있는 이런 저인망식 작업들을 2중, 3중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도 결국 투표율, 호남에서의 압도적인 투표율 그리고 압도적 득표율을 얻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근데 그게 결국은 지역발전 공약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발표가 됐는데 아직 유권자들에게 그게 속속들이 더 깊숙이까지 못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른바 셀럽이라고 할 수 있는 유력 정치인들이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지역발전 공약까지 쭉 밑으로 들어가서 설명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뭐 바깥에 보이는 그런 유세차의 시끄러운 소리와 이런 거에 사람들이 몰려가는 효과 이것보다는 경로당과 시장 저 귀퉁이와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리고 정장년층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담소를 나누고 경청을 하는 이런 식의 선거운동 방식을 펼치고 있어서 이게 과거와는 굉장히 다른 방식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보실지 모르겠지만 선거 유세원들이 뭐 30명, 40명씩이 뭐 피켓 들고 하는 이런 것들은 과거와는 좀 많이 다른 양태일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큼의 성공을 하느냐도 이번에 득표율을 보면 좀 불러올 수 있겠군요. 그러면 득표율이 주는 그 수치 의 의미를 한번 분석해 볼까요? 50%가 넘었다. 어떤 당선인이. 그렇다면 민주당이 만약에 넘었다. 그러면 어떤 의미로 보면 됩니까? 이거는 이제 결국은 이 여든 아니 그 진보든 보수든 간에 적극적 지지층이 있고 스윙 보터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중도층들이 이제 어떤 시대에 따라서 인물에 따라서 지지를 철회하기도 하고 지지를 하기도 하고 이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40%에서 35% 내외에 각각의 적극적 지지층이 있고 그리고 과반수를 얻기 위한 50%를 얻기 위한 이제 일종의 10%에서 15%의 득표를 얻기 위한 처절한 좀 싸움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 과반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 그것은 안정적 국정 운영의 제1 조건입니다.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고 특히 이번에는 이 다음번에 결국 개헌 논의가 펼쳐져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육공화국의 여러 가지 한계도 좀 드러낸 부분이 있고 또 개선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번 선거 과정에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가령 저번에 토론회 때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넣자라고 4명의 후보가 다 동의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여러 가지 뭐 감사원의 기능 개편 문제라든지 대통령 소속에서 국회로 이관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대법관의 숫자를 좀 늘려야 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권력구조의 개편의 문제라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한 1년 동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해야 되는데 국민적인 동의를 이번에 어쨌든 한 과반을 얻어야지만이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구나. 그러니까 이번에 개헌 논의로 한번 가보자라는 힘있게 갈 수 있는 추진 동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으로 보면 과반수를 얻기 위한 어떤 노력들, 전략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숫자가 몇 정도 나오면 의미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도 당연히 과반수를 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래서 제가 그냥 우리 국민의힘 그 적극 지지층이 들으면은 또 김윤희가 또 너무 이렇게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얘기한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그 관점에서 한번 대변인 입장이 아니고 약간 평론가적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재 구도상
약간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구도 자체 가지고 분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는 국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과반을 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떤 걸 주장하는 거냐면은 이제 새로운 공화국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은 그러니까 뭐 40% 후반대로 당선이 될 거거든요.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그랬을 경우에 스스로 임기를 5년 다 채우지 않고 3년으로 줄이고 광범한 하나의 어떤 그 공동정부 형태 내지는 거국정부 형태로 해가지고 개헌을 추진하는 그런 과도 정부를 운영하겠다. 우리는 오히려 그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반대로 이제 50% 넘게 된다면 오히려 그 안정적인 그 기반을 가지고 개헌을 추진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귀결은 같은 귀결로 가는 게 전체 대한민국으로 바람직하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은 두 자릿수와 한 자릿수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10%를 넘어야지 쓴 선거 비용의 50%를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출마한 사람으로서는 선거 비용을 보전받는 것은 사실 출마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비용도 어쨌든 절반 정도를 보전받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해야 돼서 이준석 후보를 보면 두 자리의 득표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 근데 이번에 이제 사표 심리가 결국 작동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 민주당은 이준석 후보에게 갔던 계엄을 반대하지만 그렇지만 이른바 보수당을 지지하는 이런 지지층들을 더 적극적으로 끌어당기기 위한 마지막 캠페인 전략들을 좀 수립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국민에게 심판을 받았다. 이준석 후보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려면 몇 % 정도 나오면 이준석 후보는 정치를 계속하기는 힘들어라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5%입니다. 5%가 그 정도의 상한선이 될까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5% 10% 지키면은 불리한 상황에서 그래도 이준석 후보에 대한 강력한 지지 세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짧게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찰에서 내란 혐의로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출국 금지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조사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동안에 이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 빗겨 있었던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들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검사들이 검찰에서 그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던 것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물증을 좀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장이 들어가는 곳에 CCTV가 있었는데 그게 그동안 존재가 좀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 경찰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 CCTV에 영상을 확보를 해서 보니 1시간 전부터 이른바 포고령으로 보여지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등등이 모여서 좀 논의하고 있는 듯한 그런 영상들이 나왔는데 그거는 그동안 줄곧 최상목, 한덕수, 이상민 이 세 분이 나는 몰랐다. 나도 뭘 찔러주긴 했는데 그게 뭔지도 몰랐고 뒤늦게 보니까 뭐 그런 거였는데 난 관심도 없었다라는 식으로 그동안 이 계엄 관련돼서 본인들은 초지일관 나는 몰랐다라고 그동안 해왔는데 그 영상을 보면 1시간 전부터 최소한 그 몇 명의 사람들은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져서 그동안 말이 다 거짓인 거 아닌가라고 경찰은 의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출국 금지를 걸어놓고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굉장한 정도의 지금 수사들이 진행되고 있고 아이러니한 거는 그 수사를 주도하는 이제 경무관급 이상의 주요 간부들은 최상목 씨가 그 권한 대행으로 있을 때 무리하게 경찰에 수뇌부 인사를 하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수사를 그 사람들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거여서 본인은 신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역사는 참 재밌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이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보면 되겠군요. 그리고 대선이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내란 수사가 더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 관련 또 김건희 씨 관련 이야기들이 전부 다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 소환 통보를 했다더라고요. 명태균 관련해서. 근데 남부지검에서는 구찌 관련돼서 샤넬인가요? 샤넬 관련돼서 또 하고 있고 또 서울고검에서도 또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돼서 수사를 좀 광범위하게 검찰들도 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또 저희가 이 시간에 해야 될 얘기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선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부본부장, 김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